만약 어떤 나라가 내 강대국에게 포위되어 있고 자원도 없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면 그 나라는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야 합니다. 이건 국제정치의 공식이죠. the raw uranium. 모두가 그렇게 Iran accused 배워왔습니다. Israel of sabotage. 그런데 말입니다. Now, 세계은행, CIA, IMF의 최신 보고서들은 이 나라를 오히려 21세기 필수국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자료를 들여다보는 순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반도체 70%, LNG 운반선 96%, 전기차 배터리 35%, 사면바다, 그리고 100% 독립수계라는 기적 같은 지리구조.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작은 나라에서 나왔다고 하자 국제정치 무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힘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잠재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정학의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믿기 어려운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4대 강대국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고 석유도, 철도, 구리도 없는 자원 빈국이었죠. 여러분, 이런 조건이라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거나 아니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단 하나 예외 국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10수년간 지정학을 가르치면서 패권 구조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지만 이 나라 앞에선 제가 알던 모든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나라가 침공을 시도해도 실패할 거라는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왔으니까요.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 앨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2025년 가을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제 연구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고 책상 위엔 각국의 외교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새학기 국제정치학 강의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그날따라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패권 경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 관련 데이터 파일을 클릭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열어본 거였어요. 그저 한 챕터를 채우기 위한 참고자료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자료를 읽어내려가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문서를 보니까 북한에 대해선 강경 대응이라고 적혀 있었고 중국에 대해선 전략적 경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으며 러시아에 대해선 견제와 압박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 필수 동맹국, 손댈 수 없는 국가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외교 수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문서들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보 보고서를 열어봤는데 거기서도 한국에 대한 표현은 조심스러웠어요. 안보 협력 강화 필요, 경제적 상호 의존 심화 이런 식이었죠. 러시아 외교부 문서도 찾아봤습니다. 거기엔 한국과의 실용적 관계 유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네 나라 모두가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보스턴 찰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국제 정치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강대국들이 동시에 한 나라를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스위스가 그랬죠. 하지만 스위스는 중립국이었고 알프스 산맥이라는 천연 요새가 있었어요. 싱가포르도 비슷했습니다. 작지만 전략적 요충지였고 금융 허브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한국은 북쪽으론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서쪽으론 전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 중국이 있으며 동쪽으론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까지 가세하면 완벽한 포위망이었죠.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네 나라 모두가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데이터를 열어봤어요.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었고 반도체 시장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선업에선 9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특정 산업에 집중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35%를 장악하고 있었죠.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현대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고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으며 배를 건조할 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한국을 지켜야 하는 전략적 필연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유튜브를 열어봤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강연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이 흥미로웠죠. 한국은 4대 강대국도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클릭해서 봤는데 국제관계학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말이죠. 강의실이 숨죽인 채 침묵에 휩싸이는 장면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장이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본 자료들이 그 강연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잃을 수 없었고,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끊을 수 없었으며,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했고, 러시아는 한국과의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자료 정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찾아봤어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CIA 보고서에는 희망 없는 케이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는 한국에게 18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맡기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폐허에서 이런 나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연구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강의 자료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칵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버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아카이브실로 내려가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문서들, 마이크로필름 자료들, 과거 CIA 기밀 해제 문서들까지 모두 꺼내봤습니다. 한국의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료들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 넘게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온 나라였어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들은 항상 주변 강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독특한 외교 감각을 키워왔던 겁니다. 조선은 중국을 겉으로는 존중했지만 실제로는 독자성을 잃지 않았고, 일제강점기 35년은 오히려 민족적 결속을 더욱 강화시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역사가 그들을 단련시켰고, 지리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으며, 위기가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겁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버드 와이드너 도서관 지하 아카이브실, 저는 한국 전쟁 관련 자료 상자를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1950년대 CIA 기밀 해제 문서들이 낡은 종이 냄새를 풍기며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충격적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경제 재건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희망 없는 케이스, 향후 10년 내 자립 불가능, 지속적 원조 필요라는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75년 전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더 큰 틀에서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유튜브에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검색했어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는 영상이 나왔고 저는 이어폰을 꽂고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백제신라라는 세 나라가 한반도에서 경쟁하던 시절이었죠. 흥미로운 건 이 세 나라가 모두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옆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전략을 짜고 동맹을 맺고 때론 배신도 하면서 생존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한국인들의 외교 감각은 이때부터 형성된 게 아닐까 싶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누구와 손잡아야 하는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2000년 넘게 학습해온 민족이었던 거죠. 영상을 보다가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장면이 나왔습니다.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같은 승리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역사가 있다고 말이죠. 영상이 끝나고 저는 다시 문서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시대 외교 문서를 찾아봤어요. 조선은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살아남았죠. 사대자강이라는 독특한 외교 전략을 썼는데 겉으로는 중국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강한 독자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체 문자인 한글을 만들었고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어요.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조선 외교 전략이라고 쳐봤습니다. 여러 학술 논문들이 나왔고 그중 하나를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논문에는 조선이 얼마나 정교한 외교 시스템을 운영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이었죠. 비록 표면적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전략적이었다는 분석이었어요. 그 다음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자료를 펼쳤어요. 이 시기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3.1 운동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죠. 1919년 3월 첫날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의 무력 탄압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저항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이 말도 안 되는 민족적 결속력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공통의 적이 있었고 공통의 고통이 있었으며 공통의 꿈이 있었던 겁니다.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계층이 하나로 뭉쳤어요. 이게 나중에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을 여러 논문에서 발견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 전쟁 관련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서울이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 부산으로 피난 간 사람들의 모습, 전쟁 고아들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한국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고 당시 에티오피아보다도 가난했죠. 그런데 부가적인 자료를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 폐허 위에서 교육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섬유 신발 가발 같은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점차 중공업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한국을 케이스 스터디로 가르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저는 유튜브에서 한강의 기적 관련 강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20년 넘게 유지했고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이 시기에 성장했다고 말이죠.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의 탄생 배경이 바로 이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경제 발전과 함께 민주화도 이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영상을 찾아봤어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고 결국 성공했죠. 독재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외국 교과서를 검색해봤더니 한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서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연히 강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넘게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민족적 결속을 다졌으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는 과정에서 집단적 회복력을 키웠던 거예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도서관 불이 곧 꺼질 시간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검색해보고 싶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말이죠. 구글에 한국 역사 놀라운 이유라고 영어로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BBC는 한국을 불사조의 나라라고 불렀고 뉴욕타임스는 20세기 최고의 성공 스토리라고 평가했으며 파이낸셜 타임스는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가장 빠르게 도약한 나라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가 보는 한국이었어요. 저만 놀란 게 아니었던 겁니다.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현재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생존의 DNA가 그들 안에 새겨져 있었고 그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한국의 현재를 직접 보기 위해서 말이죠. 도서관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보스턴 자택거실 창밖으로 가을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와인 한 잔을 따라놓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과거를 이해했으니 이제 현재를 봐야 할 시간이었어요. 경제 데이터부터 다시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 자료를 열었어요. 1961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93달러였다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세계 평균이 450달러였으니까 한국은 세계 평균의 5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런데 2025년 현재 한국의 1인당 소득은 36,400달러를 넘어섰어요. 64년 만에 355배가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걸 아십니까? 만약 한국이 세계 평균 성장률대로만 성장했다면 지금쯤 2,600달러 수준에 머물렀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1962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은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실질 GDP가 24배로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죠. 세계은행은 1993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동아시아 최상의 경제 성과를 기록한 나라로 평가했어요. 일본도 대만도 홍콩도 싱가포르도 아닌 한국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발전 사례였죠. 섬유, 신발, 가발 같은 경공업으로 시작해서 조선 철강 자동차로 넘어갔고 결국엔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까지 장악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경제만 성장한 게 아니라 문화까지 세계를 이끄는 수준이 됐다는 게 더 놀라웠거든요. 노트북 화면에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한국 콘텐츠 카테고리를 클릭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맨 위에 있었고 이미 본 작품이었지만 다시 한번 첫 화를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 인간의 욕망과 생존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거죠. 영상을 멈추고 검색창에 오징어 게임 흥행이라고 쳤습니다. 111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 기록을 세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2025년 여름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또다시 전 세계를 강타했다는 소식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당 문화와 현대 K-팝 아이돌을 결합한 작품이었는데 넷플릭스 1위를 석권했고 사운드 트랙이 스포티파이 차트 1위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흥미가 생겨서 K-팝 데몬 헌터스 예고편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에는 남산 서울타워, 한옥기와 집, 호랑이, 그림 같은 한국 전통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고 K-팝 무대 같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댓글창을 내려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OST인 골든과 소다 팝이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1위와 10위를 동시에 차지했다는 기사도 발견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비록 가상의 아이돌 그룹이지만 실제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어요. 유튜브로 넘어가서 방탄소년단을 검색했습니다. 그들의 유엔 연설 영상이 나왔고 7억 명이 시청했다는 숫자가 보였어요.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 아이콘이 된 거죠. 그들의 캠페인은 유니세프와 협력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 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애초에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한국의 전략적 문화 산업이었어요.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했고 기획사들이 체계적으로 육성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가적인 글로벌 팬덤을 만들어냈죠. 저는 유튜브에서 K-팝 안무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한 군무, 화려한 무대, 세련된 패션, 모든 게 완벽했어요. 댓글엔 수십 개 나라 언어들이 섞여 있었고 각국 팬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3시간 넘게 한국 콘텐츠에 빠져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고 K-팝 무대를 보고 예능 클립을 보고 있었죠. 화면 속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데이터로만 봤던 나라가 아니라 문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였어요. 이건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문화 패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죠.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외교 무기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 제품 판매를 30% 증가시킨다. 한국어 학습자가 전 세계 1,7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모든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문화력으로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미국도 문화 강국이었어요. 할리우드가 있고 팝 음악이 있고 브로드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문화 영향력을 한국은 10년 만에 따라잡았고 어떤 분야에선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연구실로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만드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야말로 21세기 최강의 무기였어요. 군함이나 미사일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온 세미나 공지가 보였어요. 제목이 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었죠. 클릭해서 읽어보니 다음 주에 열리는 세미나였고 여러 교수들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참석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오후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머릿속엔 한국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이번 학기 연구 주제가 뭐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모두가 K-팝을 알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를 본 적 있었으며 삼성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가봐야 한다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책상 연구만으론 부족했어요. 부산의 바다를 봐야 하고 서울의 한강을 봐야 하며 거리를 걸어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2025년 10월 중순. 저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태평양을 보면서 생각했죠. 지금 제가 건너가는 이 바다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말이죠. 좌석 앞 모니터에는 비행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고 점점 한반도에 가까워지는 비행기 아이콘을 보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현지 시간 오후 5시였죠. 기내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압도적인 규모의 공항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모든 게 첨단 시설처럼 보였죠. 저는 보스턴 로건 공항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공항들은 오래되고 낡은 곳이 많았어요. 좁은 통로, 낡은 의자,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흔했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대조적이었습니다. 넓은 복도를 걸으면서 디지털 안내판들을 봤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서 입국장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제 옛 제자였죠.
그녀는 5년 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제 국제정치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출장을 다녀온 뒤 한 달간 쉬고 있다고 이메일로 연락이 왔었죠. 수진 씨 만나서 반갑네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받았어요.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부산행 기차표 예매해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공항 내부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면세점과 라운지와 문화시설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었고 도로마다 차들이 질서정게 흐르고 있었죠. 수진 씨가 말했어요. 교수님, 부산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KTX 고속열차를 타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에게 물었죠. 당신은 왜 한 달이나 쉬고 있나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IT 업계는 정말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가끔은 멈춰서 숨을 돌려야 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깨끗한 좌석, 넓은 공간, 조용한 실내, 모든 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수진 씨가 노트북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주제가 한국의 지정학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지도와 항구 위치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보세요, 교수님, 한국은 3면이 바다예요. 서쪽엔 황해, 남쪽엔 남해, 동쪽엔 동해가 있죠. 그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7위 규모고 인천항도 굉장히 크며 울산항은 석유화학 중심지예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무역이 이 항구들을 통해 이뤄진다는 걸 실감하게 됐죠.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세계엔 바다가 없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맞아요, 내륙국들이죠. 요르단 같은 경우를 떠올렸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요르단이요? 저는 노트에서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요르단은 아랍 국가인데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바다도 없는 내륙국이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영토 교환을 했습니다. 서울 10배 크기의 땅을 내주고 16km 길이의 해안선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우디가 받은 땅에서 유전이 발견됐죠. 수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요르단이 손해본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요르단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민한 결정이었다고 칭송받았죠. 바다가 주는 이점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국제무역에서 해상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에요. 항구가 없으면 옆 나라 항구를 빌려 써야 하고 그럼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갑을 관계가 되는 거죠. 수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옆 나라 지부티 항구를 빌려 쓰기 위해 연간 2조 원을 내요. 몽골도 자원부국인데 수출하려면 중국 허락을 받아야 하죠. 과거 티베트 불교 지도자를 초대했다가 중국한테 항구와 도로가 봉쇄당하는 정치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바다가 없으면 정말 힘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 3면 바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조선업이 세계 1위고 무역이 세계 11위인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죠. 우리가 지금 부산으로 가는 이유도 그 바다를 직접 보기 위해서예요.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니 바다 냄새가 느껴졌어요. 수진 씨가 택시를 잡았고 우리는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해변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교수님. 밤 9시 해운대 해변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의 광활함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바다 너머로 일본이 있고 저 건너편으론 미국이 있어요. 한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 왜 세계 무역의 중심에 있는지 말이죠. 이 바다가 한국을 만들었고 한국은 이 바다를 압도적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인천공항, 서울역, KTX, 부산, 해운대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어요. 이건 경제의 혈관이자 무역의 통로이며 국력의 기반이었습니다. 내륙국들이 꿈꾸는 것을 한국은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새벽 저는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잠이 깨어버렸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해운대 해변으로 걸어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점차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태양이 바다 끝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출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기 시작했고 파도가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바다가 한국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바다는 한국의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수진 씨와 함께 조식을 먹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해운대 해변이 보였고 사람들이 이미 산책을 하고 있었죠. 수진 씨가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은 부산항 전망대 가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아침을 먹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쌓인 컨테이너들이 색색깔로 빛나고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여기가 세계 7위 항구예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항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컨테이너마다 다른 나라 글자들이 적혀 있었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가 뒤섞여 있었어요. 세계를 이끄는 무역의 현장이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수진 씨가 옆에서 말했죠. 교수님,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이 이런 항구들을 통해 나가요. 부산, 인천, 울산, 포항 모두 바다와 연결되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내륙국들은 이런 광경을 꿈꿀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몽골의 광물 자원도 에티오피아의 커피도 모두 다른 나라 항구를 거쳐야만 세계로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체 항구망을 갖추고 있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무역을 할 수 있었죠. 점심 무렵 우리는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끊고 플랫폼에서 기다렸어요. KTX가 들어왔고 우리는 좌석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수진 씨가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부산에서 바다 보셨으니까 이제 서울 가서 강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이요? 한강 말하는 건가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근데 교수님, 한강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세요? 저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죠. 어떤 면에서요? 수진 씨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고 강줄기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교수님. 아시아 대부분 나라는 중국이랑 강을 공유해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 나라들은 모두 메콩강을 쓰는데 메콩강 상류가 중국 땅에 있거든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녀가 계속 설명했어요. 중국은 메콩강 상류의 댐을 11개나 지었어요. 그래서 하류 나라들은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죠. 농업이 타격받고 어업도 무너졌으며 어종 일부가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물을 무기로 쓴다는 거였죠. 수진 씨가 다른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인도랑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예요. 브라마푸트라강이라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도 세계 최대 규모 수력 발전댐을 짓고 있어요.
인도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중국은 급수탑으로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물의 정치학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강을 공유한다는 건 단순히 물을 나눠 쓴다는 게 아니라 상류 국가에 종속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죠. 근데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녀가 한국 지도를 확대했어요. 한국의 모든 강은 한국 땅에서 시작해서 한국 바다로 끝나요. 한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해서 서해로 흘러가고, 낙동강은 태백에서 시작해서 남해로 가며, 금강은 전북에서 시작해서 서해로 갑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물에 관해서만큼은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이라는 걸 말이죠. 섬나라가 아닌데도 모든 강이 자국 내에서만 흐른다는 건 지리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였어요.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강해도 한국 물길은 통제 못해요. 애초에 한국 강에 손댈 방법이 없거든요.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바다의 독립강이 독립,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자급자족 시스템이 되는 거였습니다. 식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전력 모든 게 외부 압력 없이 작동할 수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수진 씨가 기사님께 반포대교로 가달라고 했고, 차는 강변북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반포대교에 도착해서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서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폭이 1200m라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도심 한가운데를 이런 거대한 강이 가로지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트들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를 검색했어요.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착지를 확인했죠. 경기도 김포에서 서해로 흘러간다고 표시됐어요. 모두 한국 땅 안이었습니다. 전부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물길이었어요. 수진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수도를 관통하는 혈관이고 서울 시민들의 식수원이며 산업용수 공급처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미국도 이 강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강하게 와닿았어요. 메콩강 하류의 베트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중국댐 정책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인도도 브라마푸트라 강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것이었고 누구도 이 물길을 침략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거였어요. 바다로 세계와 연결되고 강으로 내부를 지키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죠.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강을 보고 난 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한국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녁 시간대였지만 모두가 실용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는 강남을 지나 판교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한국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삼성, LG, 카카오, 네이버 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을 봤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아시아의 중심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잠시 걸었습니다. 수진 씨가 한 건물을 가리켰어요. 저기가 삼성 반도체 연구소예요. 교수님, 반도체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만들잖아요.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맞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노트북을 꺼내서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2022년 미중 반도체 전쟁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랑 미국이 싸울 때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물었죠. 뭘 했나요? 반도체 수출 금지였어요. 미국은 중국한테 첨단 반도체 못 팔게 막았고 중국은 보복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은 양쪽 다 한국 없이는 못 버틴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은 삼성, SK 하이닉스 칩이 필요하고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계를 타는 거군요. 수진 씨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어요. 2022년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했을 때 중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군사훈련하고 미사일 쏘고 난리였죠. 그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균형을 잡았어요. 미국한테는 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중국한테는 경제 협력 지속을 확인시켰죠. 양쪽 다 만족시킨 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2000년 동안 이런 걸 해왔어요. 조선시대부터 말이죠. 그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2016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사드 배치 아시죠? 저는 기억을 떠올렸어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배치한 거였죠. 맞아요. 그때 중국이 엄청난 경제 보복을 했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한국 여행 금지, 롯데 매장 폐쇄 다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굴복했나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버텼어요. 안보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 사드는 그대로 배치했고 대신 중국하고 경제 대화 채널은 유지했죠. 결국 중국이 먼저 보복을 풀었어요. 한국 없이는 자기네 경제도 안 돌아가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라는 거였어요. 한국은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필수적인 나라였고 그래서 양쪽 다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였죠.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더 재밌는 건 기술 패권 싸움이에요. 그녀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40% 정도 갖고 있었지만 기술 수준은 한국이 리드하고 있었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배터리 기술력은 따라잡으려고 해도 못 따라잡아요. 10년은 뒤처져 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중국이 한국을 부러워하겠네요. 수진 씨가 웃었어요.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필요로 해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안 쓰면 품질 보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한국한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고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수진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검은색 기름으로 뒤덮인 해안가 사진이었어요. 끔찍한 광경이었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수진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어요. 유조선이 사고를 일으켜서 12,000km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죠. 해안선 400km가 검게 변했고 어민들은 생계를 잃었어요. 저는 화면 속 사진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 씨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정부가 요청하기도 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뉴스를 보고 그냥 짐 싸서 태안으로 간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이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왔고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고 달려왔으며 노인들까지 함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모였는데요? 수진 씨가 숫자를 말했어요. 최종 집계가 123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123만 명입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죠. 123만 명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당시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쯤 됐으니까 인구의 2.5%가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가 강조했어요. 정부가 동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발적이었어요. 영하의 날씨 속에서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냈대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계속 일했고요. 저는 사진들을 넘겨보면서 봤습니다. 젊은이도 노인도 아이도 모두 함께 기름을 닦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도 보였고 서로 격려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했대요. 수진 씨가 기사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이것은 정부가 동원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수진 씨가 영상 하나를 틀어줬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다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다른 직장인이 말했어요. 휴가 내고 왔는데 보람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이게 나라 사랑이에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DNA였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힘 말이죠. 수진 씨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말이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셨죠?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K-방역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은 정부가 강제한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강제 안 했다고요? 수진 씨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이었고 봉쇄도 안 했어요. 식당도 영업했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강제는 아니었죠. 그런데도 마스크 착용률이 99%였대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99%요.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코로나를 겪었어요. 마스크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봉쇄에 저항하는 시위도 있었죠.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고 개인의 자유냐 공동체의 안전이냐로 나뉘었어요. 비록 선진국이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수진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투명하게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으며 자가격리 앱도 자발적으로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따랐대요.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수진 씨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방역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중국은 강압적으로 봉쇄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혼란스러웠지만 한국은 균형을 잡았던 거죠. 우리는 카페를 나와서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였어요. 저는 걸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습관처럼 쓰는 문화가 남아 있었죠. 기침하는 사람은 꼭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지하철에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보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평소엔 자유롭게 살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태안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수진 씨와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주섰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부산의 바다, 서울의 한강, 판교의 기술, 광화문이, 사람들, 모든 게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저도 덕분에 제 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외국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저는 명함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미국에 다시 꼭 놀러 오라고 말했어요.
수진 씨가 명함을 받으며 꼭 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악수를 나눴고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일주일 동안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3면에 바다 독립적인 강 반도체 70% 123만 자원봉사자 99% 마스크 착용률 모든 수치와 통계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이 보였고 서울이 보였어요. 한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하다고 말이죠. 애초에 지정학적으로 축복받았고 역사적으로 단련됐으며 문화적으로 성숙했던 겁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로건 공항은 여전히 낡아 보였고 인천공항과 대조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고 그동안 노트를 정리하며 강의 준비를 시작했죠. 일주일 후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형 강의실에 강의 준비를 끝내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120명의 학생들이 저를 보고 있었고 이번 학기 마지막 특강이었죠. 저는 스크린을 켜고 제목을 띄웠습니다. 한국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 여러분, 지난 2달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왜 4대 강대국이 한국을 조심스럽게 다룰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분석을 거듭할수록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지도를 띄웠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보세요. 3면이 바다고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조건은 재앙이었죠.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거나 식민지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이 나라는 3면의 바다를 압도적인 무역 인프라로 만들었고 모든 강이 자국 내에서만 흐르는 독립수계를 갖췄으며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했습니다. 결국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힘은 지리적 운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운이 아닙니다. 지리는 기회를 줬지만 그 가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스크린에 태안자원봉사 사진을 띄웠습니다. 123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름을 닦아낸 사진이었어요. 학생들이 숨죽이며 봤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정부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123만 명이 움직였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K 방역 자료였어요. 마스크 착용률 99% 드라이브 스루 검사 투명한 정보 공개 모든 게 표시되어 있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혼란스러웠을 때 한국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에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강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힘은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스크린에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삼성 반도체가 멈추면 세계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한국 조선소가 멈추면 LNG 운반선 96%가 사라지고 에너지 위기가 옵니다. 한국 배터리가 멈추면 전기차 산업 35%가 붕괴됩니다. 이건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바로 지금 오늘의 이야기예요. 세계는 한국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죠. 이게 바로 한국이 동맹을 넘어 필수 국가가 된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대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술과 문화를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K-팝은 외교 무기가 됐고 한국 드라마는 한국 제품 판매를 30% 증가시켰으며 한국어 학습자는 1,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문화로도 세상을 흐름을 바꾸는 힘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회복력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폐허에서 일어섰고 독재를 민주주의로 바꿨으며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쳤어요. 이게 바로 문명의 힘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부산 해운대의 일출이 한강, 반포대교의 풍경이 광화문 광장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때 한국을 작지만 특이한 나라로만 이해했어요. 그러나 바다와 강 지정학과 문명 역사와 현재를 모두 꿰뚫고 지금 나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국은 우연히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구조적으로, 정신적으로, 문명적으로 강한 나라죠. 강대국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층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로서 나는 한국을 분석했고 인간으로서 나는 한국에 감동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서 창가에 섰습니다. 보스턴 찰스강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었어요. 이 강도 아름답지만 한강만큼 넓지는 않았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2달을 떠올렸습니다. 부산의 새벽 일출 판교의 기술력 광화문이 사람들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와 미국이 함께 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70년 넘게 이어진 동맹관계는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혁신이 만나고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시장이 만나며 한국의 철학과 미국의 가치가 만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세계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가 됐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문화 모든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차지했죠. 하지만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손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다. 이제는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다. 그리고 미국은 이 파트너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동맹의 미래다.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이에요. 하버드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죠.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미국 외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땅에서 시작해 강대국의 틈바구니를 뚫고 수없이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더 멀리 나아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국가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힘과 태도를 잃지 않고 버텨내죠. 지리는 한계였지만 동시에 기회였고 역사는 고통이었지만 또 다른 결속의 원천이었으며 기술과 산업의 성장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절대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의 결과였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